예, 요즘 문학 얘기로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전에 쓴 글을 소환했습니다. 예, 언제 쓴 거냐면은 2004년. 와, 2004년 3월 19일. 그러니까 완전히 딱 20년 였다가 3월이니까 그보다 더 전이죠. 하여튼 그때 얘기 쓴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얼마 전이라고 했죠. 이제 얼마 전에 프랑스의 역사적인 대중문학 작가 알렉산더 듀마가 영웅 국립묘지로 이장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듀마 얼마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때 암굴왕이라는 번역 제목도 있었고,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한 그런 얘기죠. 그 얘기도 상당히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삼총사. 삼총사는 어떻게 삼총사가 주인공 같은데, 삼총사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총을 가진 무사인가? 검사. 그 총사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삼총사 하면 무슨 3명이면 무조건 삼총사라고 그러지만은 이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검사라고 그러죠. 선비사자, 무사 때 사자, 총사, 총을 갖고 싸우는 사람, 삼총사에다가 달단형인가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삼총사는 어쨌든 요거는 옛날이라도 읽어봤지만은 몽테 크리스토 백작 암고랑 이거는 그런데 삼총사는 읽어보질 않았어. 이렇게 물론 이제 영화나 그런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지만은 그 주인공이 또 삼총사이나 달단형이라는 또 딴 사람이죠. 하여튼간에 그랬고 삼총사 이런 것들을 쓴 이제 듀마가 영웅 국립묘지로 이장됐는데 대중문학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 흐름을 반영한다고 평가되었다 이거죠. 이게 그 알렉산더 듀마라는 사람이 이제 대중문학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웅 국립묘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가 있었죠. 이제까지 듀마의 소설과 희곡들은 프랑스 안팎에서 베스트셀러였지만 문학학계에서는 지나치게 대중적이고 깊이가 없다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개혁적인 문학단체들이 보수적인 문학단체는 너무나 대중적이고 깊이가 없다. 이런 이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나 삼총사 등등 이런 소설들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무슨 프랑스형 무슨 위대한 업적으로 과연 평가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회의적으로 봤다 이거죠 이제.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개혁적인 문학 단체들이 듀마만큼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를 잘 묘사한 작가는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마침내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장 포고령이 내려짐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다. 이 얘기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우리가 흔히 나쁘게 말하던 수국골통 꼰대, 그리고 혹은 전문 용어로 견유적 유학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듀마는 비록 잘 팔리고 대단한 유명하지만 그렇지만은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한테 이렇게 썩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별로 없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혁적인 문학 단체들이 그럼 그렇지 않다. 대중소설 작품이라도 위대한 건 위대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대중소설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적이라고 하면 뭡니까? 좀 좌파 진보적인 그런 얘기를 한 단체들 주로 얘기하죠. 그런 이제 운동가나 단체. 그럼 그런 쪽이 그럼 무슨 대중문학을 옹호하냐?
그러고 순수 문학 보수, 좀 꼴통 그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조금 우리 문단이나 문학을 좀 더 더 아는 사람한테는 약간 좀 생소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학은 이제 보수적인 주제를 담았다 이거죠. 마치 이게 할 얘기입니다. 마치 앞에 사례들만을 보면 마치 대중문학은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학계가 지지하는 순수문학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 양 여겨지기 쉽다.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대중문학이야말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학의 주인공들은 거의가 보통 인간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전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와 주제도 악을 퇴치하여 이 세상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는 범주에 머물고 있다.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를 통해 세상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음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바로 이게 물론 대중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진짜로 안 좋은 문학도 있죠. 뭐 프랑스를 같이 보면 사드라는 사람이 사디스트라는 말이 사드라는 사람의 이 어떤 성의 소설 거긴 뭐 어떻게 뭐 그야말로 변태도 뭐 그냥 뭐 약간의 무슨 그냥 애교스러운 변태가 아니라 그냥 하여튼 죽이고 살리고 사람을 그 사람 본인도 살인했다고 그러죠. 사드라는 사람. 하여튼 그랬죠 이제. 그런 거는 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듀마처럼 그야말로, 이제, 대중적으로 무난히 인정받는 그런 대중소설을 물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소설은, 그냥 영웅, 그런, 남들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인공을 해가지고, 악을 퇴치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수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중문학은 오히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협지나 이제 만화 같은 데서 이 주인공은 상당히 이제 능력이나 그런 면에서는 최상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그런데 부주인공 있죠. 이 사람은 주인공보다 능력은 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망이 이제 어떤 그게 있죠. 이쪽은 근데 주인공은 야망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제가 무협지 만화에서도 물론 뭐 이현세 뭐 그런 만화 많이 봤겠지만은 다 무협지에서도 주인공이 그런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어떤 여자하고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면 맞아요. 당신은 무림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겐 야망이 없다. 야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영적 그런 차원으로 말하면 이 상위 이런 그런 거라서 세계사의 부귀영화를 전생에 다 겪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세상의 어떤 그거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개는 오히려 또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꼭 그 소설이 아니라도 어떤 엘시드 같은 그런 이야기 스페인 그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왕족들이 서로 왕자들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그 엘시드라는 장군이 잘못 흉을 죽이고 막 그냥 그 반란 일으킨 왕자를 훈계하고 깨우치고 그러면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넘겨주고 그냥 왕이 되려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왕자가 반란 일으킨 왕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시드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그런 대중문학은 그 대중적인 어떤 모든 그런 매체는 그런 이제 보수적으로 영웅적이고 전인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공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순수문학이 뭐냐?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순수문학은 인간의 본질 탐구를 위해 세상을 이면을 담는다. 그러니까 인간을 탐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순수문학의 경우 그 주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순수문학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대명사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근대 순수문학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그 모범으로 보이고 그야말로 우상이 되는 게 뭡니까? 네, 까뮤의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은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뭡니까? 그 주인공 메르소가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식 날 욕구를 참지 못해 애인과 섹스를 하고 그러다가 바닷가에 가서 그냥 이유 없이 뭐 그냥 당시 상황이 이상하고 그래가다 보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래서 사람을 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에 갔는데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의 과연 실수였냐 인간성이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장례식을 날 섹스를 하고 바닷가에서 이유 없이 사람을 쏘아 죽인 부조리가 인간의 올바른 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 응? 세상의 법칙이 이거에 그냥 딱딱 들어맞는다 조항대로 그런 거죠. 조리에 맞다고는. 그럼 부조리란 건 어떤 이성 세상의 이 법칙, 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 당연히 올바른 행동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자꾸 틀리게 행동한다. 인간이 그렇게 그런 이제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라기보다 어쨌든 진짜 이해가 안 되게 부조리의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질, 그거가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부조리의 전형.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 인간 누구나 때로는 자신의 이성을 벗어나서 이해될 수 없는 부조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작품의 시선은 한 파렴치한 악인. 메르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파렴치한 악인이 되냐면 작품에서 재판관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은 사람을 쏴 죽였는데 행적을 보니까 그 전에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섹스를 했다. 그런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파렴치한 인간 기본 도덕도 없는 그런 있는가? 이 자는 아주 파렴치한 악인이다. 이렇게 재판관은 배심원이 드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품의 시선은 이 파렴치한 악인인 메르소의 입장에서 있죠.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그를 단죄하는 재판관은 인간의 본질에 무지한 군상의 하나일 뿐이다. 그냥 인간의 본질을 몰라줘. 그냥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간이라는 부조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참 그런 오묘한 존재다. 이런 얘기들 재판관들은 모르고 그냥 딱 도식적으로 법률 규칙에 맞게 그렇게 재판을 한 그냥 평범한 군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이거죠. 또한 순수문화의 경우 전쟁을 다루었다 해도 결코 영웅적인 업적의 칭송에 그치지는 않고 그에 따르는 인간적 고뇌와 세상 가치의 목숨과
허위 등을 파헤친다. 예, 그렇죠. 뭐 전쟁과 평화가 뭐 나폴레옹 영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로 인해 독자는 세상의 이면 보이는 거 말고 바깥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을 내면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보는 눈을 기르게 된다. 그러면 순수문학은 다시 그럼 반대로 아까 대중문학이 보수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순수문학이란 이렇게 세상일을 뒤틀린 시각으로 바라보기만을 즐겨하는 반항적 좌파를 대변하는 문학이라는 것인가? 뭐 물론 실제로 그런 이제 일부 그렇게 되는 현상도 있지만은 어느 특정 나라나 특정 문단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순수문단은 그야말로 이제 인간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이제 좌파를 대변하는 문학이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으며 목적은 언급한 대로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세상의 원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인간 세상 이면에 대한 탐구와 해석, 그게 바로 순수문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려면 순수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급 언어의 사용도 허용돼야 된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는 상황 묘사 또한 결코 단순하지는 않아야 하며, 그러니까 섬세한 분위기 설정과 전달을 위한 고수준 언어의 동원은 거의 필수적이다. 예, 독자는 줄거리를 따라가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세밀히 묘사하는 고급 언어를 통해 정서와 사고를 고양함으로써 순수문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거죠. 여기서 다시 다른 순수문학의 대표적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 들어보셨죠? 국내 소설에서는 이 한글 전용으로 번역한 국내 소설이라 하더라도 번역본이라도 국내 소설에서는 순수문학이나 대중문학을 막론하고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고수준 어휘로 메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번역이 상당히 힘에 부치했던 걸 이제 읽어보면서 볼 수 있었죠. 이들 어휘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표현이 달리는 것으로서 한글 전용의 국내 작가들로서는 결코 이러한 소설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번역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어휘들을 유리할 유희를. 근데 국내 작가 그냥 창작할 때 한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토속어들 위주로 쓸까 그렇게 고민만 하는 상황에서 무슨 그런 단어들을 쓰겠습니까? 결국 게다가 자꾸 지저분하게 괄호한 한자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안 쓰죠. 그러니까 유리할 유희 같은 그런 어떤 선 있는 그 사고를 계속 유도하는 그런 그런 문학 작품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지금 제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순수문학의 비틀린 주제, 그러니까 비틀린 그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순수문학은 그거를 한글 전용으로 쉽게 써서 널리 보급하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써서 널리 보급해서 그러니까 순수문학을 대중에게 더 이제 어떤 가르침이 많다. 물론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뭐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하는 거이긴 한데 그걸 보면은 이렇게 국내의 경우 소설은 한글 전용을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순수문화의 경우도 한글로 쉽게 쓰여져 널리 보급되고 있다. 예, 쉽게. 한글로 쓰면 무조건 쉽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순수문학, 소위 본격문학의 대중전파도가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높다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도 있다. 예, 그런 말 어느 작가인지 뭔지 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까미의 이방인 이후 허무주의를 강조한 아류작들은 국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무수하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섹스를 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을 쉽게 써서 내면적 통찰 능력이 부족한 대중들에 널리 보급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돌아오는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건 얘기도 있죠. 최근에 뭐 유명해지는 막 소설들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형수와의 불륜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어느 정치 쪽 파벌의 견해입니다마는 역사를 왜곡하고 어떻게 했다, 벌써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역사를 진지하게 논한다든가, 그 인간의 부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이면을 파헤치다든가, 그런 거 하려면 좀 더 하여튼 진지하고 깊은 세밀한 걸 해가지고 그 소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글 자체는, 이야기는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이면 인간의 보이지 않는 면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주제를 조금 특이한 주제를 썼음에도, 그러니까 내용은 읽기는 아주 그냥 편하게 쉽게 쓰도록 했으니까 그 대중들도 유명하다면 막 보죠. 지금도 그렇죠. 막 보잖아요. 그냥 자기의 지적 수준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형수가 하고 불륜하는 거, 그리고 이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어쨌든 역사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건 대단한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 보자 하고 전부 이거 여기 써 있는 건 다 진리다,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진리다, 이렇게 하고 막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회에 돌아온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죠. 과연 대중들이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읽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인 작품 얘기 안 했지만,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영웅들의 이야기를 허무주의적이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절대선은 없다는 투로 고뇌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쉽게 써서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여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가. 물론 이건 뭐 반드시 극단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긴 있죠. 뭐 아주 순수 문화가 아니라도 플래툰이나 하얀 전쟁 이런 데에서도, 물론 사실 그 전쟁 자체도 그러니까 선악이 좀 뭔가 구분된 전쟁, 그렇게 좀 선악의 명분이 그렇게 크게 있는 전쟁도 아니고, 물론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월남전은 참 어쨌든 간에 이쪽 편이라고 하는 쪽의 우리 편 그쪽이 이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 월남 그쪽 편을 무조건 정의라고, 물론 사람들 따라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좌파 그런 사람들, 이제 호지명하고 그쪽이. 근데 제가 보기엔 또 호지명이 정의 이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뭐 미국 외세에서 지켰대지만, 자기네 나라 언어 수천 년 내려온 자기네 나라 글자를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만든 그 알파벳으로 뒤에다 바꾸고 민족 정신을 죄다 프랑스에 팔아먹었는데, 지금도 월남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좋죠. 사이가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죠. 한국도 일본과 사이가 좋은 건 뭐 나쁜 건 아니고. 하지만 한국은 뭐 문화가 오히려 상당히 유사하고, 이 어떤 지적 문화는 상당히 거의 일치한 일본과의 그것도 자꾸 억지로 피하고 자꾸 일치화를 하려고 안 하는데, 월남은 지금 프랑스하고 그 알파벳도 거기를 따르고 다른 것들도 그냥 따르고 막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죠. 호지명이 결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친일파 거두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단지 다른 미국과 싸웠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어쨌든 프랑스 식민지하고는 다른 또 세력이니까 이제. 근데 참 얘기했죠. 괜히 그렇죠. 플래툰하고 하얀 전쟁 보면은 둘 다 하여튼 전쟁 열심히 싸웠지만은 그거에 대해 회의감 나고, 뭐 그런 것까지 나쁘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공동체에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이런 해에서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에 이제 희생된 그런 이제 과거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다른 면으로 본다든가 뭐 그런 게 또 서로 통일이 안 되는 면도 있죠. 이제 그런 뭐 6.25 전쟁 그런 데에서 열심히 싸운 그런 것에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기 수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오히려 등한시하고 이제 그 이전에 일본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싸운 거, 그거를 중요시하고 이제
만주에서 이제 어떤 만주 군벌 세력으로서, 그러니까 일본과의 그 어떤 세력 경쟁, 이것도 독립운동으로 이제 굉장히 그냥 추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다를 수도 있죠.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 공동체의 그걸 지키는데 기여를 한 그 희생된 인물들에 대한 추앙, 그런 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선은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냥, 회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쉽게 써서 아무나 다 보게 하는 거, 그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냥. 그래서, 기네. 공동체 붕괴 조장의 문화계에 공동체의 지원이 있어온 우리나라,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털과 가공한 일은 이러한 공동체 붕괴 주장적인 문학을 그 공동체의 당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른바 순수예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장 논리를 넘어선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래의 베스트셀러이며 젊은 학생들의 필독서라 하는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60년대 출간 이후 수십 년간 우리 현대문학의 독보적인 금자탑으로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는 최인은의 광장은 바로 그 대표적인 일을 하겠다. 어떻게 과대평가라고 감히 얘기를 했느냐면, 사실 제가 다른 데 쓴 거, 제가 잃어버린 세대인가 그런 걸 만 40세 때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자는 사회과학을 많이 공부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40세에 불과해놓고 내가 왜 이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조금 이제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 광장 소설이 사회과학이 없었던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지침을 해줬던 필독서로 인정됐는데, 광대 광장을 쓴 작가는 이제 22세인가 23세인가 그때였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천재적인 작품은 뭐 이거 상관없이 다 쓰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하여튼 이제 현실 이데올로기 문제를 했을 때 순수한 면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폭넓은 통찰이라든가 그거를 점수를 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추리 작가로 알려져 있는 김성종은 출세작 최후의 증인에서 빨치산 출신자를 악인으로 묘사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게 뭐 빨치산 출신이, 그러니까 최후의 증인 읽어본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 연관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다시 지금 와서 기자들과 한 주인공 기자가 그걸 경찰관인가 그걸 파헤치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도로 더 불행에 빠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가책받아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관련자들이 있는데, 거기엔 이제 꼴통 우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도 물론 있지만은, 빨치산 좌파이면서도 어떤 여자를 강간하고 어떤 그런 거에 변류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파헤치니까 막 그냥 반항을 하죠. 근데 사실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이거, 게다가 그 외로운 남자라면 누구나 있을 만한 그런 전쟁 상황에서 그런 거지, 뭐, 큰 악인도 아닌데, 이것을 갖다 그냥 아주 그냥 신성불가침, 이 좌파인, 이제,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태백산맥 광장이나 진보 좌파 쪽에 있는 공산주의를 추정했던 사람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 그런 숭고한 마음에서 그걸 쫓았다, 그런 것이 불문율로 돼 있는데, 김성종 작가는 그걸 이제 이런 빨치산이라고 다 착하지는 않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악인으로서는 큰 실수, 소위, 그러니까 문단에서의 그걸로는 실수죠. 이후 김성종은 열화와 같은 추리소설 집필 청탁을 받아 추리소설 작가로 굳어졌다. 이게 진짜 열화와 같은 추리소설 작가 청탁, 이게 조금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른바 순수문학 작가로도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후 그는 정통 한국 문학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후로도 이 뭐 여명의 눈동자라든가 텔레비에서 드라마도 하고 이렇게 뭐 작가로서 뭐 부족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누린 것에 충분히 누렸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문학사 이제 순수 문단 이쪽에서 그쪽에서 논외로 치는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고 더 너무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그런 관련한 그리고 예전에 그에 관한 거 이제 뒤에 링크된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 김성중 작가 관한 얘기 또 이제 본 채널에서 조회수가 높은 그 메인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문화 지도자는 순수 지도자와 대중예술의 차이점 이해해야. 이건 뭐 이렇게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별로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근래 각지에서 문화를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문화인들의 기고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하지만 정말 문화를 아는 지도자는 바로 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이거는 뭐 사실 문화를 아는 지도자한테 오직 문학을 가지고만 얘기를 했으니 좀 무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문화를 저 때쯤에도 저때 2004년이면은 노무현 대통령 되죠. 하여튼 문화를 아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나왔는데 내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 유인촌 장관을 기용한 걸로 봐도 그렇게 문화를 아는 지도자는 아니죠. 지금도 또 지도자 유인촌송은 또 돼가지고 그냥 뭐 문화재도 파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그냥 광화문 뭐 현판을 어떻다는 등 그냥 좀 그냥 혼동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런 이제 기본의 지적인 이제 지성인을 되어야 하는데 꼭 문화인 본인이 되어야 하는 법은 없죠. 문화부 장관이라고 해서 행정가라도 하여튼 그걸 잘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과거의 칼럼을 얘기했다 보이지 여기서 아주 뚜렷한 주제는 없는 건 아니고 하여튼 문학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순수 문학을 제목이 공동체 문학의 붕괴에 도와준다. 이게 순수 문학을 이제 막 시민에게 건전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줘가지고 널리 보급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 어떤 지적인 그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합리화될 수 있는가 요거는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